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 장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요. 7월 초부터 정말 미세 조정에 들어가듯이 조금씩 올라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우상향은 맞는데 참 답답하게 우리 장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경제, 주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데일리 이슈 3개 오늘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경주만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6월 그때쯤부터 테슬라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죠. 우리 지점장님 그러셨어요. 야, 900 넘더라고요. 네. 예. 어제 또 이제 저희는 쉬는 날이었는데 네. 그때 또 테슬라 좀 많이 올랐죠. 927달러 이 정도까지 오른 것 그때 같습니다. 한 600 정도의 고액이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한 600달러 초반이었고요. 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50% 네. 가까이 좀 오른 상황입니다. 나올 때마다 테슬라 외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샀다는 거. 900 넘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조지 소로스도 지난 6월에 테슬라를 매수했어요. SEC,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여기서도 네. 뭐 사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밝혀진 건데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루시드, 루비안, 네. 뭐 이런 좀 신생, 약간 벤처스러운 그런 전기차 회사에들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주식 수로 따지면 한 거의 3만 주 가까이, 금액으로 보니까 2천만 달러 정도. 네. 크다면 크고 또 많다면 많지 않은 돈인데 일단 테슬라에 입지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도 같이 함께 네. 시작을 한 것으로 봐서 소로스가 누굽니까? 거의 뭐 살아있는 헤지펀드의 대부인데 네. 역시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하는구나. 네. 전기차, 네. 뭐 2차 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고통 감축법에 따라서 역시 소로스도 발맞춰 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루시드하고 리비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그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요. 네. 워낙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어서 네. 같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를 볼 때는 이러한 루시드나 이런 리비안 소형 전기차보다는 이 시가총액 탑 10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00년 2000년 초반에 탑 10 중에서 1등을 기록했던 게 엑스모빌이었거든요. 네. 몇 년 동안에 그걸 구가하다가 애플의 10등 안으로 등장을 하고 다 아시다시피 2010년대는 스마트폰의 시대였고 네. 애플이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10등 안으로 들어와서 애플의 자리를 계속 위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애플카드 뭐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런 자동차와 제품도 중요하지만은 시가총액 탑 1등, 그러니까 네. 탑 10 중에 누가 과연 왕을 차지할 것인가 이 경쟁을 테슬라가 애플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3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쪼개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지난번 5대 1로 쪼갰을 때 저점에서 한 80% 올랐었고, 네. 근데 이제 딱 분할된 첫날부터 해서 한 30%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일단 싸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랑은 상관이 없지만 싸 보이는 착시 효과 그리고 네. 또 접근성, 사실 뭐 분할 0.1주를 매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 한 주를 온전히 가지는 건 달라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분할 때문에 오른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올리면서 같이 오른 부분이 있는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일단 소로스가 테슬라를 샀는데 한 2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 260억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큰 돈이지만 소로스의 재산이 한 10조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되게 미미하고, 그리고 리비안을 많이 팔긴 팔았습니다. 한 800만 주 정도 팔았는데 여전히 한 1,700만 주 정도 갖고 있어서 여전히 넘버원은 리비안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많이 팔았긴 했는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억 3천만 달러 정도 아직도 보유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정도 아직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실 아마존을 더 많이 샀어요. 이번에 예. 그 이제 2분기의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13F에서 아마존이 한 8,600만 달러를 추가 매수를 네. 해서 한 2억 1,200만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 거는 이제 한 4배 정도 많이 샀죠. 이번에 네. 테슬라 산 거보다. 그래서 리비안과 아마존은 또 약간 한 몸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이 키워주는 게 리비안이고 아마존이 수주를 해주면서 리비안의 이제 그런 이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조지 소로스가 기술주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워낙 이제 리비안을 좋아했지만 테슬라에 편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티네프 보면서 또 특이한 게 이게 그 분기 마감하고 이제 45일 안에 자기 그
그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은 자기 포트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빅쇼 대형님 마이클 버리가 공개됐는데 주식을 한 개 빼고 다 팔았어요. 근데 이게 6월 말이잖아요. 네. 재밌는 게 6월 말 기준으로 다 팔았어요. 근데 주식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그때부터 올랐잖아요. 그래서 야, 참 저렇게 거꾸로 탈 수도 있구나라는 게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포드는 어떤 주식이에요? 매력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뭐 포드와 GM은 미국 자동차의 대표적인 역사와 함께한 주식들인 것 같고요. 그들도 역시 이제 전기차로 변신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판매량을 보면은 내연기관 판매량을 과거에는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워낙 점유를 많이 해서 미국 자동차들이 많이 밀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GM과 포드의 약진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과연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 또 그 외에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탑 3에 들어갔어요? 역사적인 일이고요. 네. 저는 2010년대 현대차의 모습이 항상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2010년을 돌아보면 당시에 이제 차화 정의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 투자 자문사 문화까지 결합되면서 뭐 돌려가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뭐 주말마다 20%씩 올랐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 단연코 차가 앞섰습니다. 근데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량 5위 안에 들었던 해였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갔었던 아마 현대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2010년이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올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올 상반기를 봤는데 글로벌 판매량이 330만 대입니다. 부동의 1위는 폭스바겐이고요. 도요타고요.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현대차로 해서 글로벌 3위를 이제 차지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6월 말 저점 장혜성 지점장이랑 얘기할 때 테슬라는 거의 45%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한 15%도 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딱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한때 S-오일 왜 이렇게 안 가냐. 엑소모빌 막 그렇게 매일 갈 때 그러다 고생 하다가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가주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판매량 또 실적 이런 것 대비 주가는 현대차가 좀 너무나 우리의 좀 뭐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오닉 5 또 기아차의 EV6 같은 이제 재료도 있는데 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번에 올라타지 못했죠. 여기에서는 이제 북미 조립에 대한 자동차만 전기차만 지원을 받는다. 근데 전 이 이슈도 일단 한미 FTA 위반 사안이 분명히 되거든요. 이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요 재료,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현대차, 기아차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지 요 재료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S-오일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주식이 늦거나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나 적절한 시세는 한 번은 주더라. 좀 그런 안타까움에 주가로서는 현대차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형 주식 중에 제일 먼저 갈 주식이 현대차, 기아차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미세 조정 아까 얘기했지만 오른쪽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시세 올라가는 거 보면. 근데 정말 잘하고는 있어요. 확실히. 왜 글로벌 3위가 됐느냐를 보면 지금까지는 다들 반도체가 부족했어요. 자동차 업체들이. 근데 그거를 생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자들보다 판매량이 많았던 건데 이제는 반도체도 넉넉해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생산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 걸림돌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2025년이 돼야 그런 미국의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테슬라나 이제 GM 포드 대비 좀 보조금에 있어서 이제 약간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이미 실적만으로도 이미 좀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미 다른 이제 지금 반도체나 삼성전자도 나빠지고 있는데 바닥이 보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좋아지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뭐 좀 편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전
배당 나왔더라고요. 기분은 입금되셨어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미국에서 잘 팔린다면서요? 네, 제네시스의 약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전기차 모델 출시했는데 판매량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공급을 얼마나 잘 풀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적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를 바꾸는 게 주식 관점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과거에 내연기관을 팔던 회사들이 고멀티플을 받아야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GM과 현대보다는 절대 영업이익은 더 높았거든요. 물론 훨씬 더 고퍼를 받으면서 멀티플이 높은 그런 변동성이 큰 단점이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갈 때 더 많이 뜨는 이유는 저는 이 멀티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걸 이제 전기차 기업처럼 신생 기업처럼 새로 태어나는 그런 환골탈태가 있어야 주가에서도 고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언젠가는 테슬라처럼 한번 팍 가는 날이 있겠죠? 일단 제너시스 브랜드만 보면 사실 이미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도요타의 렉서스보다는 제너시스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압도적인 것 같아서 이들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그거를 조금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준비한 건 빌 게이츠의 방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보건 관련 분야 연설을 했고요.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보건 관련 연설을 해요? 빌 게이츠가 이제 원조 IT 매니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됐고요. 빌 게이츠가 기후 전문가, 또 바이오 전문가입니다. 바이오 전문가. 뭐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래서 이거 했구나. 보건. 네. 하고 이 영역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도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의 대응과 대한민국의 리더십, 아마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의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을 뭐 재현하려는 그런 측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최태원, 그러니까 SK 쪽하고 꽤 많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일단 SK 바사, 이 바이오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이제 백신 생산 등이 있고, 빌 게이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배분 이런 거에 굉장히 뭐 본인이 직접 한다기보다 우회적으로 굉장한 좀 마쿠에서 영향력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도 하나가 있고, 이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테라파워라고 하죠. 테라파워입니다. 아마 SMR이라고 소형 원자로 만드는 그 회사의 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로 바뀌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중립에 굉장히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는 SK 에너베이션이 이제 관련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여기 한 3천억 규모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빌 게이츠가 지금 원자력, 뭐 제약바이오, 본인의 전문 분야인 IT 외에 다른 쪽으로 또 한국 주식시장, 뭐 한국 산업계에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국회에 가서 IT 분야에 대한 연설일 줄 알았더니 보건 관련 분야 연설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었고, SK 최태원 회장을 먼저 만난 이유는 뭐지 했더니 원전 관련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빌 게이츠가 이제 은퇴를 하고 비렌 멀린다 재단에서 하는 게 결국 인류에 대한 삶을 더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기후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보건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원전이 왜 나오느냐? 그런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청정 에너지. 근데 뭐 논란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댓글에서도 이게 막 싸우실 수 있는 이슈긴 하죠. 원전이 과연 이제 친환경 에너지냐.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죠. 그래서 테라파워라는 회사도 그 설립을 했고, 거기에 SK가 지금 한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그럼 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우리 방안도 했고 돌아다니는 이유기 때문에요. 그런 관련주들이 뭐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밀어준다고 그랬고, 기업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가면 우리가 다시 원전 강국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관련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이미 SMR이라는 회사에 삼성물산, GS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기존의 원전을 하던 회사들이 그 지분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SK까지 참여를 하게 된 거라서 아무래도 원전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움직임은 나올 것 같고 에너지원들을 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전, 태양광 순으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주가 반등 순을 보면 물론 에너지 기업들 많이 올라왔지만 전통 기업들보다는 이런 원전과 태양광 같은 신생에너지 쪽이 훨씬 더 딱 그 상승폭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이나 산업군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 이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원전주는 정권 바뀌면서 테마주였어요. 근데 반짝했다가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조금 더 뜨는 것 같은데 주식으로 보면 원전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차세대 에너지, 그러니까 네.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신재생 에너지였을 네. 때 신재생 에너지는 과거 석탄과 석유 같이 원탑 누군가가 나오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한 3-4개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가 협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는 뭐 그런 모양새로 보고 있어서요. 태양광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밀고는 있지만 네. 태양광 혼자서 이끌어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 당연히 풍력도 저는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력은 그러나 좀 저는 좀 이제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최근에 몇몇 사례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아마 이제 소형 원자로 부분들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원전과 이 원자로가 태양광과 풍력에 맞설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제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자력을 수출했던 게 아마 2009년이었었나요? 그때 아랍에미리트 수출하고 거의 지금 13년 만에 수출 계약이 거의 임박한 것으로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과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 엘바다 원전이 거의 40조짜리인데 못해도 한 5%, 많게는 10%, 그러니까 4조 정도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이 뉴스 체결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들썩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네. 뭐 태양광 풍력 쪽으로 오히려 더 포트를 짠다면 그래요. 담을 원전보다는 뭐 네. 그렇다. 그 신재생을 담아야 되는데 네. 뭐 굳이 또 원전까지 저는 그런 쪽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정권 바뀌어 초기에 우리가 저 두산중공업 얘기 지금 이름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두둥 이러면서 굉장히 갈 거다. 네. 막 이랬는데 기대만큼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 원전주도 시세를 보시면 작년 이제 한 5월부터 8월 네. 정도까지가 가장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워낙 눌려 있었고 거기다가 뭐 이런 기조가 정책 기조가 네. 바뀌는 게 보이면서 그때 가장 뜨거웠고요. 그 이후로는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 SMR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1위 업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누스케일 파워라는 데고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시가총액 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미국은 종목 코드가 알파벳이잖아요. 코드가 SMR입니다. 한번 쳐보시면 될 텐데 그 기업을 일단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원전이 주도주라고 일컬어지곤 있어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원전인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물론 아주 작은 이제 테마주들 움직이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주력 그런 대형주들 움직임이 썩 그렇게 아주 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SMR에 있어서 뭐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술 원천 기술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 업체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평론가님 생각대로 진정한 신재생은 이제 태양광 풍력에다가 이제 수소 이어진 수소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5년, 10년 그런 이제 장기 테마로는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태조 이방원. 태조 이성계인데 원래. 그러게요. 태종인데 원래. 요즘에는 주식에서는 태조 이방원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막 주식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게? 네,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찔끔찔끔 오를 때 이 섹터들은 상당히 터프하게 많이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태조 이방원 순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는 앞에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먼저 받아들이기 마련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원자력과 태양광의 차이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테마를 보면 1년 사이클 테마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혹은 연별로 실적이 같이 따라 올라오는 섹터들은 3년 사이클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조 이방원을 최근에 태조 로방원으로 바꿨거든요. 뭐 역사 왜곡
처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이미 3년째 시세를 주고 있어서 네.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걸 로봇주로 많이 바꿔서 네.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조, 로방원 요 순서대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요. 2차 전지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건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1, 2등주 같은 것도 있고 찾아보면 또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뭘 가야 됩니까? 일단은 중국과의 경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 몇 달간 흐름은 대형주들이 조금 더 좋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 대장주들 말씀하신 소재단에서는 횡보 내지는 좀 버티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2차 전지들은 시세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반도체로 갈 거냐 디스플레이로 갈 거냐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들을 보면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디스플레이처럼 상당히 조금 더 힘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 격차가 있다. 압도적인 뭔가 우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요 결정 역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결정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과연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쓸 것이냐.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도 CATL이나 이런 LG화학 거를 파나소닉까지 네. 이런 한국 일본, 중국 거를 모두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누가 더 많은 점유율,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스마트폰 때는 그 스마트폰보다도 부품주가 처음에는 같이 올랐습니다. 네. 뭐 LG노텍이나 뭐 삼성전기 같은 것도 같이 올랐다가 3년 차가 되고부터는 시세를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소프트웨어 파워로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기존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와 이런 공급단 1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 퍼포먼스 역시도 앞으로는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 주식장을 자꾸 떠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데 채권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건 안전한 겁니까? 일단 최근에 자금 동향을 보고 저도 깜짝 네. 놀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한다. 뭐 보통 한 네. 3조, 많을 때 4조, 5조 연간입니다. 네. 5조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걸 겁니다. 채권 쪽에. 뭐 그럴 때는 회사채에서 뭐 BBB 플러스 뭐 이런 것 쪽에 좀 관심이 있고 뭐 이럴 네. 때였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서 8월까지 이 집계를 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액. 벌써 지금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럼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은 10조는 무조건 넘는 거잖아요. 네. 한 12조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와, 한 해 동안 개인들이 채권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저는 거의 못 본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역설적으로 주식을 우리 상반기에 투자한 게 한 24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채권을 같이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이제 네. 꽤 많이 안전 자산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주식 대비 하락폭이 이제 네. 적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자금 이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권 수익률을 보니까 지키는 수준 정도지 저걸로 무슨 뭐 투자해서 큰 이윤을 남기겠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주식에 머무르는 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금융권 특판 상품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채권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사 지점장님이시니까 주식하세요 이러는 겁니까? 채권도 팔죠. 네, 그럼요. 그렇죠. 채권도 네, 하죠. 원래 증권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증권과 채권이 중요한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을 많이 하신 이유는요 네. 명확합니다. 일단 원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많이 하시죠? 네. 안전자산으로? 예금을 많이 예금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금은 보통 1년 만기죠. 네. 뭐 2년 만기, 3년 만기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물이잖아요. 네. 예금. 근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상황을 살고 있어요. 네.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고는 있지만 굉장히 뭐 3% 이상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네. 장기물은 일찌감치 예금 금리가 오르기 전에 3% 중후반까지 먼저 도달을 했던 거예요. 10년물 금리.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기준으로 한 3.8%까지 금리가 치솟았고요. 지금은 네. 다시 3.1%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3.4%, 3.5%까지 갔었단 네. 말이에요. 지금 2.7로 떨어졌지만.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예금 금리에 비해서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확연하게 높아지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게 네. 올 상반기였고 그렇다 보니까 자산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높은 금리를 찾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저는 했다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약간 금리가 고점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올랐고
증권사들 뭐의 그런 말씀하셨던 특판 그런 뭐 발행원 금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약간 채권 장기물에 대한 그 매수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또 짧은 회사채들이 있어요. 만기가 한 1년 정도 남은 그런 금융채나 이런 것들로는 여전히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식 시장을 떠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분들이 지금 그 손해를 보고 감수하고 떠나는 겁니까? 익절을 하고 떠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그래프에 나오죠. 일단은 지수가 평균이다 보니까 네. 지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뭐 수익 실현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떠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워낙 하락폭이 컸으니까 네. 조금 일정의 손절 내지는 혹은 뭐 추가 자금 그리고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이 만료가 됐을 때 채권 금리가 높아진 구간이 왔을 때 글로 자금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 같은 경우를 주식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채권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네. 근데 채권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특판 상품이라든가 뭐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채권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뭐 채권의 종류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개인들이 하기에 괜찮은 게 아까 보니까 ETF 같은 거 나온 게 있던데요. 네. 그런 걸로 투자하는 거죠? 그럼요. 채권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채권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준 게 일단 ETF죠. 네. 사실 채권이라는 건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네. 뭐 그런데 약간 장벽이 있었죠. 네. 예금 대비해서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 특히나 뭐 지금 채권 ETF들을 보면 네. 미국의 국채,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국채, 그것도 중장기 그런 기간별로 ETF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약간 이제 ETF는 그런 주식을 매매하듯이 사실 수 있는 거라서 짧게 브릿지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접근이 쉽게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주식을 손절해서 채권을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올해도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24조 원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한 70조 원이 넘는 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동기간에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던 예금 만기나 이런 것들이 채권으로 좀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금리가 이제 높다고 보니까 ETF까지 가셨었는데 지금은 조금 또 좀 애매한 구간이 됐죠. 채권 투자하기엔 채권 금리가 이미 내려와서 정말 좋을 때 사신 분들은 매매 차익도 지금 보고 계실 예. 거고요.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뒤늦게 또 지금 막 채권 시장으로 지금은 또 찬스가 아니군요, 이게.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전까지는 장기물 하시는 게 유리했습니다. 네. 장기물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만기가 짧은 그런 회사채 뭐 3% 중후반 4%까지 나오는 우량 뭐 그 단기물을 보실 필요는 있는데 장기물은 약간 매수 찬스는 특히 미국이나 국내 10년물 이상의 채권은 1차적으로는 매수 찬스는 지나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먹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또 그런 분들 나오겠네. 야, 내가 주식을 떠나서 채권 갔더니 채권이 또 떨어진다. 야.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죠. 가령 이제 회사채 같은 것들을 약속받고 투자한 분들은 뭐 기다렸다가 장기채. 회사가 안 네. 망하면 받게 되는 거고요. 채권형 펀드라든가 뭐 해외 제가 뭐 채권형 펀드 드신 분들은 이제 그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네. 뭐 리밸런싱하면서 두레이즈 맞추면서 하고 있는 뭐 그런 것 따라서 볼 수 있을 텐데 뭐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아무리 잘 뭐 매니저가 한다라고 해도 금리 상승기에서 채권형 펀드를 막 수익 내기는 좀 힘든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형 펀드를 또 들어가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준금리 계속 올리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또 관심을 갖는 게 미국 국채 10년 이제 ETF입니다. 이거는 금리를 따먹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가격을 따먹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3.3%에서 지금 2.7%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졌지만 국채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잡은 분들은 아마 이런 미 국채 ETF를 잡으신 분들은 좀 현재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10년물 금리는 더 떨어진다는 보는 쪽이거든요. 마치 우리 2007년에 나왔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처럼 저는 앞으로 국채 금리가 뭐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회사채냐, 채권형 펀드냐, ETF냐 이게 지금 다 다르거든요. 채권 투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예측 나왔으니까 이거 가죠.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으로 갑시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게 스텝이 달라요. 어느 쪽입니까? 저는 뭐 JP 모건 쪽이죠. JP 모건은 연말까지 쭉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좀 늘 JP 모건의 뷰와 리포트를 네. 기자 시절부터 네. 가장 먼저 보거든요. 이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이 양대 축인데 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판이 끝나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가령 뭐 유가가 지금이 아니라 $100라고 하면 네. 다 지나고 나서 $110 간다. 반면에 JP 모건은 통찰력이나 전망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땐 가장 많이 맞추는 쪽. 아, 먼저 얘기하고 미래를. 뭐, 예, 네. 그럼 많죠. 뭐, 네. 모건 스탠리는 뭐 맞고 틀리고. 근데 요번에 이제 가장 첨예하게 붙은 게 JP 모건은 연말까지 더 간다. 그렇죠. 모건 스탠리는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하락한다. 쪽인데, 그렇죠. 제가 그동안에 JP 모건에 네. 신뢰한 거 빼고서라도 네. 저는 현재 시장이 우리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여기서 무너진, 그러니까 분명히 금리 역전도 났기 때문에 네. 그게 6개월 뒤든 1년 뒤든 1년 반 뒤에 엄청난 하락은 있겠지만 네. 여기서 그 하락이 먼저 땡겨온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두 회사의 뷰, IB뱅크 중에서는 저는 JP 모건 쪽입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는 JP 모건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점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약간 JP 모건 그래요? 편인데 네. 요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표적인 강세론과 약세론을 피는 두 기관이에요. 이게 모건 스탠리는 이제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이 수석 전략가고 네. JP 모건은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뭐 반인반수라는 별명까지 있는 분이 네. 수석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약세 그리고 JP 모건은 강세론을 펴고 있잖아요. 네. 자, 한 2월, 3월 정도의 기사를 보셔도요. 음. 모건 스탠리는 조정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네. JP 모건은 이 정도면 조정이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그때도 강세론, 약세론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누가 맞았습니까? 그때는 모건 스탠리가 네. 맞았죠. 근데 올 6월, 7월에도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때는 누가 맞았습니까? JP 모건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재밌는 게 강세론 펴시는 분들은 계속 강세론이고 약세론 펴시는 분들은 계속 약세론인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또 틀리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연초에 봤던 모건 스탠리 맞았는데 자, 한 10개가 나빴습니다. 10개가. 10개가 다 나빴는데 지금 한 2-3개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왔죠. 근데 아직 7개가 나쁘지 않냐라는 의견이 이제 모건 스탠리인 거고요. 네. JP 모건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약세론을 이렇게 펴신 분들이 많이 있고 요새 되게 인기를 얻잖아요. 어느 방송을 가던데 10개 중에 지금 한 3개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6-7개가 좋아지면 증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위험을 테이킹, 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빴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네. 좋아지는 상승 곡선을 탔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올라온 게 가팔라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추세는 위로 탄 게 맞다. 그래서 더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하셔서 그런 게 6-7개가 좋아진 상황에서는 좀 팔고 나오셔야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JP 모건이고요. 예, 이창구 연구원,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까지 따라가면 안 되니까 저는 반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나스닥이 200일선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제일 중요한 기점일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반등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낙폭과대주들이 이번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나 이런 실적이 계속 좋았던 친구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을 강하게 준 점,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락도 한 번만에 올라가는 하락은 흔치는 않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게 더 특별한 경우의 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점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랠리를 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한 번에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장은 제법 갔잖아요. 근데 우리 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든 거는 환율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엔화는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그래서 있거든요. 좀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직 1,000원은 안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환율이 아무래도 채권과 주식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의 반등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워낙 강세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조금씩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떨 때 보면 화끈하게 가고 또 추춤하고 화끈하게 가고 추춤하고 이래요. 근데 미국이 화끈하게 갈 때 우리는 그냥 거북이 걸음 갔다가 주춤할 때 같이 주춤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왜곡도 많이 되고요. 시간차도 많이 네.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가 되셨던 그런 원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원달러 환율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입니다. 벌써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2270부터 들어온 게 4조 원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네, 4조 계속 원대가. 들어오고 네. 있죠. 근데 환율은 1,300원에서 안 떨어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 1,300원 더 튀고 4조 원 판 거를 마치 우리가 봤듯이 하루에 8,000원씩 다 팔고 떠날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야금야금 5조, 6조까지 다 채워놓은 다음에 환율을 뚝 떨어뜨려 놓고 네. 시세를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일 수도 있고 그거 두 개는 현재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네. 계속 무릎팍도사처럼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25, 26, 27이 네.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한번 보시죠. 8월 25, 26, 27까지는 보시고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정리,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중앙은행 수장들이 와서 네. 한번 메시지를 낸다고 하니까 저는 잭슨홀 미팅까지 보게 되면 이 거짓말쟁이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요. 네, 이번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 한 15에서 20%짜리로 끝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거에 초입이었는지도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또 JP 모건이 맞는 건지 모건 스테인가 맞는 건지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봐야 되는군요. 잭슨홀 미팅까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이 네. 되게 재밌는 주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2%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2%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관습적으로 되어왔다는 건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2%될 때까지 금리 올려서 찍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마 논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하락이냐, JP 모건의 랠리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 더 하죠. 버핏이냐, 돈나무냐. 그러니까 버핏의 가치주냐, 낙폭 과대 기술주냐 이건데 어떤 게 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최근 한 달 동안은 낙폭 과대 기술주가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까지 연결해서 보면 채권, 버핏의 가치주, 그리고 기술주 순으로 네. 공격적인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간다라기보다 이 투자자분들이 나는 좀 더 안전적인 투자처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버핏형 기업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더 위험하지만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술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항상 이 몇 년까지는 내다볼 수는 없어도 앞으로 올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변동성은 크지만 결과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들이 좋았던 경우의 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주보다는 항상 기술주들이 이 세상을 선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주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술주의 옥석을 가려야 될 텐데 네. 기술주 중에서 이미 오른 거, 테슬라 같은 것도 있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뭘 담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오르기 시작한 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SMR도 얘기 주셨고 네. 그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태양광 업체들도 미국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시장이라 하면 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공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네. 정철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주, 기술주 그 정의보다 저는 네. 에너지 가치주, 에너지 가치주. 저는 신재생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태양광. 얘를 가치주로 봐야 될까, 네. 성장주, 기술주로 봐야 될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가치주로 넣는 거에 태양광 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저도 우리 매니저님처럼 로봇이 요즘에 식당 가면 네. 진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인데 이것도 우리가 기술주 성장주지만 네. 실적도 따박따박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구가 돼서 성장주 가치주를 확연히 나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에너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것들, 뭐 자동화 이런 것도 좀 묘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치주, 기술주라는 구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지,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네.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태양광. 에너지는 전 여전합니다. 태양광, 로봇 이렇게 네. 말씀을 자동화, 해주셨고요. 뭐 이런 자동화. 것들이죠. 네. 예, 지점장님은. 그러니까 캐시우드하고 워렌 버핏 이제 이분법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는 캐시우드처럼 네. 투자의 방법은 워렌 버핏처럼 네. 자, 캐시우드가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좋은 아이디어로 성장주를 잘 샀어요. 네. 근데 자기가 성공하니까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네. 그 주식들을 비싸게 더 사버린 거예요. 네. 근데 성장주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그게 언제냐? 지금이죠. 어. 성장주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주식의 가장 제일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성장주를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로 싸게 사서 남들이 환호할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기술주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기술주가 이렇게 쌀 때 사는 거는 그건 뭐 사실 워렌 버핏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배당이 또박또박 잘 나오는 가치주하고 네. 지금 아직 가지 않은 기술주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네. 뭘 담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버핏이랑 그 돈나무 잠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욕 더 많이 먹는 분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 더 많이 먹는 예, 사람. 왜냐하면 과거에 버핏도 기술주 안 담는다고 막 그랬을 때가 네. 사실 버핏은 또 맞았었고 네. 지금은 사실 버핏을 되게 찬양했었잖아요. 네. 아, 그가 최근에 에너지주를 담았는데 에너지주도 상당히 퍼포먼스 좋았다 그러고 반대로 이제 돈나무 쪽은 엄청 고생을 했는데 네. 저는 항상 이게 리드미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힘든 쪽을 매수하시는 쪽이 유리해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반등을 했는데 네. 엔비디아나 메타는 아직 그러한 큰 보폭으로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올해 증시의 박자가 이 엔비디아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메타는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는데 작년에 워낙 유행을 했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유행했던 섹터가 가지 못하는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럼 테슬라와 이 두 주식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 핵심 키로 잡았던 테슬라는 전기차,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메타는 메타버스인데 네.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옵니다. 전기차는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고 실적이 계속 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과 현대차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회사가 테슬라는 돼버렸지만 이 둘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키 인덱스에 대한 조금 변동성 그리고 불안한 감이 이들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올해는 유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버핏이 에너지주 샀다. 뭐 그래서 따라 들어간 분들도 있는데 그때 에너지주가 태양광 산 게 아니고 그때 석유주, 네. 정유주 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오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하락이 됐고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정유, 뭐 네. 태양광 얘기하다가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런 세상에 이렇게 수상할 네. 때는 항상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신보다 돈 많이 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유주들도 알아서 그냥 마진을 줄이고 네. 그렇게 되면 실은 주식은 싫어합니다. 주식은 풀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100% 발휘하고 달릴 때 걔한테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버핏의 정유주는 따라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네. 신재생 에너지에서 계속해서 몰빵하기보다는 네. 따박따박 따라 붙으면서 가는 것이 네. 뭐 현재로서는 저도 에너지 중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을 드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술주 성장주 중에서도 저는 플랫폼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플레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100% 힘을 못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장사잖아요. 네. 그럼 정부든 누구든 태클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애니까. 그래서 같은 기술주 성장주 내에서도 좀 쪼개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로스가 저 아마존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마존 있거든요.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아까 이제 이거 농담이고 유가 얘기하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또 경기 침체로 갈까 봐 이것도 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높아요. 80 아. 지금 한 7, 8달러까지 지금 떨어지긴 했어요. 앞에 8자를 보긴 했습니다만 유가 하락은요. 네. 사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네. 그리고 성장주 투자자로서 유가 하락은 네. 무조건 반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올라서 뭐 89달러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높죠. 그래서 뭐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면은 사실 뭐 저게 앞에가 한 5자까지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유가라는 건요. 네. 유가가 높으면 관련 업종,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만 힘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주나 뭐 에너지 관련 니들만 힘들어지면 다 행복하다 이런 게 이제 유가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하여간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이게 사우디 거예요, 미국 거예요? 뭐 사우디 기업이죠. 네, 이건 저는 미국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뭐 이익을 많이 봤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하락하고 에너지주 좋았을 때 애플과 잠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주식은 미래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실적, 지금 잘 번다보다 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벌 것인가에 주목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뭐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유가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쪽에서 계속 좀 잡음들, 태클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현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유가 하락한 거는 저는 중국 침체 영향일 것 같아요. 네. 그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한 것 같고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전 세계 시장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키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유회사들도 이익을 많이 남겼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번에 알아서 마진폭을 줄이면서 공급가를 낮추는 뭐 이런 모습도 네.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에 반도체 동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는 뭐 기업은 생존하고 뭐 네. 사회적으로 칭찬받을지 몰라도 네. 주식은 주가는 그런 걸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네. 네. 또 하나 국제유가가 중요한 포인트에 지금 왔는데 네. 한 80에서 83달러 네. 여기가 또 깨져버리면 이게 또 완전히 이게 큰 틀에서의 빅뱅이 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가 70달러 배럴당 WTI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실은 정유주도 타격을 받겠지만 네. 신재생도 그렇죠. 같이 무너지거든요. 네. 이 신재생은 늘 유가랑 네. 레깅해 가면서 같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중국의 워낙 경기 지표가 안 나와서 네. 뭐 간밤에 한 4.9, 뭐 5%까지 폭락은 했지만 아직 근원적으로 원유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완전히 80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런 마인드로 좀 유가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둔화 때문에 유가까지 하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자체 지금 경제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같은 빅테크 알고리즘을 정부가 막 이렇게 그건 비밀 사항 아닙니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고 네. 영업 기밀이죠. 네.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 빅테크 규제의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수순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지금까지의 중국 정부는 네. 여론을 위해서 이렇게 검열하고 차단하고였는데 이제는 여론을 약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게 약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있는 게 투자에 있어서 우리 이제 투자로 봐야 되니까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시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국가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공동부유랑 플랫폼 규제로 시작된 것들의 거의 끝에 와 있는 건데 네. 근데 주가에는 반영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예상된 수순이긴 해요. 예상된 수순이고 또 약간 국가에 헌납하는 거에 대한 또 당근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주가에 있어서는 뭐 더 하락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이게 핵심 경쟁력에서 장기 투자할 요인은 절대 아닌 거고 그렇다면 원래 AI 전쟁 중이었잖아요. 데이터 전쟁 미국과 그러니까 역시 이기긴 힘들겠다. 중국의 기업들이 그럼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손쉽게 경쟁자들을 좀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뉴스로까지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참 미국장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장이 안 좋았을 때 중국은 좀 갔잖아요. 뭐 잠깐 가다 말았지만. 근데 미국장이 지금 가니까 중국은 또 주춤해요. 왜 이렇게 반대로 가요? 뭐 두 국가가 뭐 계속해서 반대로 간다기보다 중국은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부동산 문제, 침체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알고리즘 빅테크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규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토 시장보다는 홍콩 시장이 더 터프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대체 투자처를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일부 자금은 미국으로 들어갔겠지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통화 강세인 엔화가 나오는 것도 일본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의 경기는 뭐 전 세계에 영향도 미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났는데 네. 그중에 4개월 연속 대중 무역 적자가 났고요. 네. 이렇게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진다면 우리나라의 무역도 흔들리고 우리나라의 무역이 흔들린다면 실은 한국 경제가 휘청됩니다. 네. 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안 떨어지느냐. 제가 뭐 거짓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좀 하나 꺼림직한 건 실은 이 무역 적자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리스크고요. 그거 중에 하나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침체, 중국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였었죠. 중국이 일단은 뭐 밀폭, 이 금리를 일단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번 시도하는 것도 같거든요. 네. 게다가 10월, 11월이 되면 시진핑의 3년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중국을 뭐 10년 묻어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또 중국을 무너뜨린다. 중국 증시를 시진핑 이런 거가 또 그런 부분들 생각하기도 힘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만큼은
또 중국도 그러니까 경제가 뭐 탄탄하다라든가 거기 시스템이 좋다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식만 놓고 본다면 저는 좀 더 리스크 온 하는 것이 맞지 한번 보자. 않나. 네. 이제 봉쇄 같은 건 끝난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또 하이난 쪽에 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휴양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아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푼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예전처럼 아주 전면적인 봉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님이랑 태양광이랑 로봇은 동일한데 중국에 대한 입장은 좀 반대예요. 아. 저는 좀 더 오르는 지수를 사야 되고 떨어지는 지수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 절반밖에 하락을 안 했고 네.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덜 빠진 종목들이나 지수가 더 가기 마련이고 네.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분 전문가와 경주마 달려봤습니다. 시장이 참 혼란스럽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데 그 정보 중에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경주마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내일도 경주만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